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곧 사라질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수십 년 전 한 저명한 서구학자는 이곳을 방문하고는 무시하며 돌아섰습니다. 기록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시간은 그의 오만을 비웃었습니다. 기술, 문화, 위기 대응 능력, 심지어 군사력까지 과거의 예측과 분석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만큼 경이로운 변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편견을 고백하며 묻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세상을 놀라게 한 힘의 근원일까? 오늘 그 충격적인 비밀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서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대학 강단에 섰던 은퇴한 역사학자예요. 지금 제 서재에서는 어쩌면 제 인생 마지막 연구 주제가 될지도 모를 한국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격동의 시대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탐구한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제 지적 관심사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제가 속했던 학계에서 한국은 주로 거대한 중국 문명과 역동적인 일본 역사 사이에서 그저 지정학적 완충지대나 문화적 종속 변수 정도로 다루어졌죠. 제가 받은 교육에서도 한국은 북쪽의 공산 정권과 분단된 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조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잘 보이지 않았고 저의 연구 역시 자연스레 중국과 일본의 고대사나 근대화 과정에 집중되었어요. 한국은 기껏해야 냉전사 연구에서 북한 관련 이슈의 배경 설명으로 잠시 언급될 뿐 독자적인 문명사적 중요성을 가진 연구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0년대 초반 학회에서 만난 동료들과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값싼 기념품 가방을 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저희는 그 품질의 조악함과 디자인의 투박함을 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었죠. 저는 그때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했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적 저력에 대해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무관심과 평가는 당대의 일반적인 서구 지식인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저는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와 거시적 역사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저주와 전쟁의 상흔 때문에 결코 선진 문명국이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일본의 발전 모델을 어설프게 모방하다 한계에 부딪히거나 북한 리스크 때문에 늘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는 편견 어린 전망을 동료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의 오만함을 비웃듯 흘렀고 한국은 기술, 경제, 군사력은 물론 문화와 공동체 의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서구적 기준과 예측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변화를 이루어내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역사관과 지적, 오만에 갇혀 한국이라는 문명의 독자적인 잠재력과 저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멋대로 재단했던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같이 뉴스와 학술 자료, 다큐멘터리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 저의 무지가 놓쳐버렸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며 코리아라는 이름을 제 역사 인식 속에 다시 정중하게 써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잊혔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 평생의 학문적 태도와 세계관을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진실에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8년 늦가을, 저는 동아시아 근대화 비교 연구차 도쿄에 머물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서울을 방문했던 2박 3일을 떠올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서울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리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구색 맞추기식의 현지 답사 정도로 여겼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마주한 공기는 매캐하고 텁텁했습니다. 낡은 공항 건물과 입국 심사대의 삼엄한 분위기,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 같은 외국인을 훑어보던 군인과 경찰들의 모습은 상당한 긴장감을 자아냈어요. 당시 한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드물었던 탓인지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느껴져 저를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영어 전공 대학생은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죠. 그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주눅든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의 다소 투박한 영어 발음을 가늠하며 역시 이곳은 아직 국제적인 교류에는 익숙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제가 익숙했던 도쿄나 홍콩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정돈된 모습 대신 무질서하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건물들의 간판은 제멋대로 비뚤어져 있었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무표정했고 발걸음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숙소가 있던 종로 근처의 뒷골목은 더욱 스산했어요. 아스팔트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전봇대에는 정체 모를 전단지가 너저분하게 붙어 있었으며 길가에는 뻥튀기 장수와 과일 노점상 옆으로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려는 생동감보다는 깊은 체념과 피로감이 도시 전체에 짙게 배어있는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시아의 뒷골목,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도시라는 다소 냉소적인 답사보고서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민준과 함께 들어간 허름한 식당의 여주인은 저 같은 서양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고 변변한 메뉴판도 없이 그저 멀건 국과 밥, 김치 몇 가지가 전부인 상을 말없이 내왔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넌지시 묻자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담담하게 전했죠. 그 담담함 속에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지만 당시에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방문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만난 기술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쉴 새 없이 기계를 만지던 그에게 힘든 노동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이라는 듯 무덤덤하게 반응했죠. 그들의 체념한 듯 하면서도 끈질긴 모습에서 저는 설명하기 힘든 낯설음과 함께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허름한 여관의 주인인 중년 남성은 서툰 영어로나마 제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식의 말을 나지막이 건넸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막연한 기대와 현실 인식의 기묘한 조화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제 기억의 한 구석에 남아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제 연구나 글에 비중 있게 담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 분석할 만한 특별한 동력이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짧은 체류는 제 기억 속에서 금세 희미해졌고 한국은 다시 저의 지적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나 잊혀갔습니다. 1978년 서울 방문 이후 수년 동안 한국은 제 기억과 연구 목록에서 거의 완벽하게 잊힌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년대 중반쯤이었을까요? 런던 시내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처음 보는 삼성이라는 로고가 박힌 한국산 텔레비전을 발견했어요. 매장 점원은 요즘 한국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제법 괜찮다는 투로 추천했지만 저는 속으로 싸구려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투박해 보였고 한철 쓰다가 고장나면 버릴 제품 수준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죠. 당시 유럽 학계나 일반 사회의 인식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기술력 있는 일본 제품의 값싼 모조품 정도로 여겨졌고 가끔 신문 국제면에 등장하는 한국 관련 소식이라고는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 군사 정권의 강압,
통치,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투쟁 같은 어둡고 불안정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동료 역사학자들과 만나면 저 나라는 내부 갈등과 분단 상황 때문에 결국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나누며 저의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오랜 확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받던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들이 어느덧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샀지만 사용해본 뒤에는 그 품질과 내구성에 놀라워했고 급기야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경탄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었죠. 저 역시 어느새 제 서재의 컴퓨터 모니터나 주방의 전자레인지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가난하고 기술 없는 나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히 수출 통계의 증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유럽이나 일본이 주도하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그들을 따라잡거나 심지어 추월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한 기사는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일본과 미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기에 불과 20년 전 제가 길 잃은 도시라 폄하했던 나라의 이런 도약은 믿기 힘든 이변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의 뿌리 깊은 편견과 서구 중심적 역사관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지적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후 한국은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통신, 인터넷, 인프라 등 제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이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집으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일어난 이 극적인 변화 앞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이, 어떤 힘이 이 나라를 이토록 무섭게 변화시킨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 우연히 보게 된 BBC 다큐멘터리에서 한 한국 기업인이 인터뷰 중 했던 말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습니다. 복잡한 전략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생각, 죽을 각오로 계속 매달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이로운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서구식의 치밀한 장기 전략이나 풍부한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발현된 절박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만들어낸 처절하게 계산된 반전 드라마였던 겁니다.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부상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헤게모니는 오랜 역사와 철학적 깊이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축적한 문명권의 전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몇 년 전부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 등 K라는 접두사가 붙은 용어들이 인터넷과 영국 사회 곳곳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들을 한국 정부나 기업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마케팅 구호나 특정 마니아층의 하위 문화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언어도 생소하고 깊은 역사적 배경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속으로 반문하곤 했어요. 그러나 2019년 제 손녀가 13번째 생일 선물로 다른 무엇도 아닌 BTS 앨범을 간절히 원했을 때 저의 이러한 문화적 편견은 또 한 번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는 신이 나서 제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죠. 영상 속에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무대를 장악하는 젊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세련된 퍼포먼스와 그들과 교감하는 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죠. 옆에 있던 제 딸은 요즘 부쩍 한국 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요즘엔 한국 문화가 정말 대세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심지어 화장품까지 그쪽은 이미 거대한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 현상의 깊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넷플릭스에서 당시 화제가 되고 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찾아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영화는 계급, 가족, 인간의 위선, 불평등, 절박한 생존 본능 등 지극히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예측, 불어의 서사 구조, 숨막히는 연출과 리듬감, 곳곳에 배치된 상징과 은유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서구 영화 문법과는 확연히 다른 낯설면서도 강렬한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에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정서와 해악, 그리고 처절함이 깊숙이 배어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K라는 접두사가 단순히 상품 앞에 붙는 국적 표시나 마케팅 수사를 넘어 한국만의 독특한 시선과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문화적 렌즈이자 강력한 메시지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서재에는 어느새 한국 작가들의 소설책이 여러 권 꽂혀 있었고 손녀는 방과 후 활동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며 런던의 유서 깊은 대학들에서는 한국학 강좌가 정식 개설되고 시내 대형 서점에는 K컬처 전용 코너가 마련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콘텐츠 몇 개의 성공을 넘어선 거대한 문화적 지각 변동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감정 코드를 선도하고 그들의 언어와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깊은 공감과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생산력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가 이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감성의 영역까지 주도하며 음식부터 철학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문화적 산물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어떤 프랑스 문화 에세이스트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콘텐츠는 자국의 고유한 전통과 정서를 놀랍도록 세련된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내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인이 갈망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정체성이 고도로 압축된 강력한 메신저였던 거죠.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부상을 여러 차례 목격하며 충격을 받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효율성만큼은 오랜 경험과 합리성을 축적한 서구 사회가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시민사회의 성숙도, 위기관리 능력 등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저의 그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미증유의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저의 조국 영국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어요.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진단키트 확보는 더뎠으며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방역 지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회 전체가 삐걱거리는 모습 앞에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과거 제국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통감하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죠. 그러던 중 영국 주요 언론 뉴스에서 한국의 이름이 심상치 않게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진자 동선을 I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모바일 앱으로 알리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창의적인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어우러진 K방역도는 한국형 대응 모델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보도들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의 과장된 홍보나 언론의 일시적인 관심은 아닐까 의심하며 일부러 TV 채널을 돌리기도 했죠.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적 위기 대응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한국이 거론된다는 사실은 저의 오랜 고정관념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BBC 저녁 뉴스에서 방영된 한 장면은 저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력화시켰어요. 서울 시내 어느 보건소 앞에 마스크를 쓴 시민 수십 명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누구의 통제나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평. 한마디 없이 침묵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전율과 함께 깨달았죠.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정돈된 질서 속에 있으며 그 질서의 근원은 국가의 강제가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에 있다는 것을요. 이후 여러 보도와 자료를 통해 한국이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고 공공 시스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며 민간 병원과 공공보건, 당국, 지방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존 선진국의 방역 매뉴얼을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전 세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성공적인 시스템을 과시하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방역 노하우와 데이터를 정리하여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공유하고 의료 장비와 진단 키트가 부족한 국가들의 원조 요청에 조용히 응하며 의료진을 파견하는 성숙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1978년 서울의 작은 공장에서 만났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기술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때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성공 사례라고 분석했던 한국은 사실 비정상이 아니라 기존의 서구적 발전 모델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과 경로를 만들어온 나라였던 것이죠. 팬데믹이 한창일 때 손녀가 제게 한국은 어째서 그렇게 뭐든지 빠르냐는 듯한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어쩌면 그들은 원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해주었죠. 그 생각 속에는 어느새 변화된 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기술, 문화,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 보여준 시스템적 역량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저력을 지녔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보호 우산 아래 있으며 독자적인 국방력이나 첨단 무기 개발 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마지막 편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자력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심지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저의 이 마지막 남은 편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유럽 언론에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차세대 무기 도입 후보로 K9 자주포, K2 전차와 같은 한국산 무기들을 비중 있게 거론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상 유례없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하는 나라, 그것도 나토 회원국이자 군사 강국인 유럽 국가들에 수출한다는 사실은 저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부랴부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8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이며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전 세계 수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인 1위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차세대 전투기,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첨단 무인기까지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산업은 6.25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출발하여 1970에서 80년대 소총과 기본 화기 국산화, 90년대 전차와 함정 설계 능력 확보, 2000년대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을 거쳐 이제는 실제 전쟁 경험과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축적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전략 국가로 도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1978년 서울에서 보았던 경직된 표정의 군복 입은 청년들과 교련복을 입고 제식 훈련을 받던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을 단순히 민주주의가 미숙한 권위주의 국가의 상징 정도로만 여겼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들은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한 채 국가적 생존을 위해 집단적인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내면화하며 남다른 저력을 키워온 나라의 구성원들이었던 것이죠.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식 이후 인터뷰에서 한 한국 방위산업체 임원이 남긴 말이 저의 이러한 깨달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본 이들은 전장을 결코 책상 위에서만 그리지 않으며 그들에게 땅과 바다, 하늘 모두가 여전히 현실의 전장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위기, 감각과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의 본질은 결국 기술이나 정책 혹은 뛰어난 전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과 그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힘에 있다는 것을요. 2023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습니다. 어느 대형 마트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 속 동전을 찾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한 할머니를 보았죠. 하지만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나 주변의 다른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거나 눈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 남성은 괜찮으니 천천히 하시라는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기다려주더군요. 그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의 장면 속에서 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겠다며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나왔던 금 모으기 운동의 기억을,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팬데믹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버리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한국인 특유의 강한 공동체 의식, 어쩌면 현대 서구 사회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그들은 여전히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죠. 한 한국 사회학자의 분석처럼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발동하는 집단적 생존 본능과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 의식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정학 분석가의 말처럼 한국을 끊임없이 다른 길,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 절박함이었으며 그 절박함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낸 것은 결국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인정합니다. 저의 지난 수십 년간의 무지와 오만을 솔직하게 자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때 편견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어느 역사학자의 진솔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가 자신의 오랜 오만함을 깨닫고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장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저력에 깊이 감탄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편견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한국인들의 끈기와 공동체 정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되새겨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